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해협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척에는 한국인 26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우리 선박들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의 운영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먼저 우리 선사의 배 2척이 해협을 빠져나온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종전 합의 이후로 모두 6척의 우리 배가 해협을 빠져나온 셈인데요. 여기에 타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원은 모두 26명이고 한 척은 한국으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이제 18척으로 줄었고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타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4척 가운데 2척은 HMM 소속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HMM은 가사 소속 컨테이너선 다운호와 유조선인 유니버셜 글로리호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마린 트래픽을 보면 다운호는 어제 오후쯤 라라크 섬 해역을 빠져나온 뒤 오만 소아르항 주변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각각 다운호에는 한국인 10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유니버설 글로리호에는 한국인 9명 등 선원 21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해협 안에서 대기 중인 우리 선박 18척에 대해서도 선사 자체 운항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의 현황과 탈출 소식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당한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나무호에 대해서도 유관국 협의와 자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네, 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연임 도전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 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예. 결국은 연임 도전 공식화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사퇴하는 것은 연임 도전을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상의 출마 선언까지 봤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서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저는 뜻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출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계파 갈등이나 이런 지역적인 싸움들은 저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좀 경계한 걸까요? 나도 친명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뭐 친청, 친명 이런 내부 싸움은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대표에 재선임되기 위해서 대표직에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에 다시 당선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타격을 줄 사람이다. 이런 그 걱정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는 거고 표를 얻겠다고 나온 것인데 그게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 이 계파 갈등 내지는 세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우리 당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당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대통령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것을 경계해 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결단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듯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그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파 갈등이나 이러한 싸움이 없었을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요.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리고 문제점들이 혹독히 드러나게 되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당의 실수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이 정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서 냈던 메시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본인도 바란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날 한남동 관저에서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당대회 관계는 얘기 안 했느냐? 그랬더니 전당대회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삼자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하라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삼자구도로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하겠다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들려줬는데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언론에 흘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지원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내용은 당연히 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여기에 그 양자가 지금 이른바 친청 친명 관계로 요즘은 또 하여튼 무슨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계파 갈등이 그것을 당연히 그 수면 위로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송영길 그 전 대표가 그 자기가 나가서 이 삼자구도로 만들고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당선되도록 돕겠다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뭐 아주 그 측근이라는 사실을 과시한 예.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안 되면 민주당이 좀 조용해지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은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오히려 알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굴러간다면 민주당 내가 지금 아까 그냥 정청래 대표가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전쟁터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예. 대통령한테 가서 나는 이 친명들을 단일화하는 불쏘시개가 되겠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더라. 예. 그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경우에 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 2년 차인데 여기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당원들의 그 마음도 그렇게 갈 텐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까지 해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세력이 이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도 대표에 출마하겠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 여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당대회 끝나면 당이 쪼개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죠.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 흘러나오는 걸 보면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네요.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는 안 하셨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언. 사실상 선언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께서의 해석은 일종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대통령께서의 의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사실 뭘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들 예.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의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과 구도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인물로는 이미 모두가 당대표급 정치인이고 그렇다면 구도 싸움인데 구도 싸움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친청 반청으로만 나눌 부분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근데 그래픽 보면 일단 지금 구도상으로는 친청 그리고 반청 2명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제잖아요. 예. 그러면 결선에 누가 올라가든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 구도만 보면 얼핏 계산했을 때는 저 반청 쪽이 유리한 건가? 뭐 이런 계산도 가능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결선 투표 제고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석의 의석을 그러니까 예.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구도 싸움으로 갔을 때는 한쪽으로 몰려가는 표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전당대회를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결국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당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잘 어필하는 것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그 지점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상당히 추켜 세우는 발언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단일화, 뭐 불쏘시개를 위해서 나간다,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막상 선거 시작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내세우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라는 예. 것이 일각에 굳어져 있고 이에 대항하는 현재의 당대표이자 세력을 많이 확보한 정청래 현 대표 네. 둘이서 붙을 거라는 이 상황이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름대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출마하는 이유는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김민석을 돕겠다 하는 그 틈새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분이 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송영길 대표를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도 과거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고요. 그때 당시에도 3자 구도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던 저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다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선거에 일단 돌입하게 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많이 개입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개입시키고 싶은 것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나눠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 정부를 뒷받침할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인 것이지 이렇게 당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군지는 좀 명확하지 않냐, 뭐 이런 당연하죠. 메시지는 내고 있는 거다. 흔들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면 안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셨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진보 지지층의 큰 스피커죠. 김어준 씨는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네, 최근에 뭐 민정수석 임명도 그렇고요. 코어가 빠졌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느 정도 좀 맞는 분석 같으세요? 실제 지방선거를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문제지만 결국 정부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하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것 같으니까 진보 지지층이나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진보적인 아젠다를 먼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사실 당에서도 빠르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부분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일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전당대회의 서막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뭐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어제 그 방송 마치고 문병을 갔었는데요.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만큼 이 한가한 때가 아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내일 또 우리 최고회의가 있기 때문에 최고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일 최고위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전반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최소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무리하더라도 퇴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사퇴 압박이 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취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봐서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현재 상황이 이제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이야 과연 지방선거가 그 패배한 것이냐 또 좀 선전한 것이냐 또 당대표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다투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어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마라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해명하고 또는 그 논쟁을 벌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당과 당대표의 어떤 노선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것은 수정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뭐 그것이 성공하면 당대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이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 사실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달라고 제가 또 나름대로 요청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또 행동에 옮길지는 좀 아직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병문안 가셔서 이런 지금 하신 얘기를 직접 본인에게 했고 네.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잘하겠다고 하죠, 당연히. 그냥 잘하겠다 예, 단답을 그렇습니다. 들으신 건가요? 그래서 예.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질문하실 것이 사퇴할 거냐 말 거냐, 당대표 사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대표 개인의 어떤 뭐 총선 지방선거에서 책임 문제라면 사실 최고위원들이 판단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당 전체의 노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당대표의 사퇴는 오히려 그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옹호하는 분들까지 우리 그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진로를 정하자. 그리고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 총의가 어느 정도 모이고 드러난다면 그에 맞춰서 최고위원들이 이 거취를 정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마치 최고위원 지금 서너 명이 모여서 그냥 사퇴를 하고 당대표를 다시 또 끌어내리는 이런 방식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도 않고, 또 우리 지금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만 합을 맞추면 최고위원이 이제 4명, 지명직 중에 4명이 사퇴하게 되니까 지도부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이는 방식은 그럼 의원총회에서 무슨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최고위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0만 당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당원들, 아주 유력한 당원이고 당원들의 뜻을 많이 받아서 그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과정에서 뭐 현실적으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조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원들의 뜻, 또 지지자들의 뜻을 확인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조금 전에 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해 있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토크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고맙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을 보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저렇게 뭐 축사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상당히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겨주는 사람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싸우는 사람은 누구고 이겨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잘 싸운 사람은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장동혁 같은데. 대표일까요? 한동훈 의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잘 싸우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 신뢰가지 않는 멘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지불면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 검증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 당대표 하실 때에는 굉장한 투사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전쟁에서는 크게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갈라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서울시장에 이겨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에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부산 북갑에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의적인 멘트가 들어가 있고 본인을 어필하는 것에 대한 멘트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신뢰를 주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도 이번에 북구갑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주는 사람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셨고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거는 이제 어제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국민의힘 토론회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한 건데 흡사 국민의힘 의원처럼 보였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뭐 지금 무소속이지만 언젠가는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뭐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본인도 또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자체가 함께 토론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좀 심리적 복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스스로가 뭐 장강에 비유하고 했지만 물론 뭐 아직도 우여곡절이 좀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공한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동훈 의원의 상당히 좀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법안 발의에도 같이 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이 분위기인데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해치고 나온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많은 분들이 또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한동훈 의원께서 또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 못 벗으면 국민의힘에서 합류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권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마지막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한 것은 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본인은 반대하고 있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먼저 하셔야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국민의힘 행사에 와서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저 모습. 병상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어차피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뭐 타격은 없고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본인을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평가받는 두 분이 국민의힘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퇴원이 빨라진 것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퇴원도 빨라지고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할지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해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당 안팎의 거취 압박 속에 관련 입장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오전 병원을 나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려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올림픽 공원을 지키며 참정권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은 그 순수한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품은 구호와 깃발이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결집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순수한 공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이러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 또한 일부의 일탈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대다수 시민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묵묵히 자원봉사에 땀 흘리는 청년들, 어떻게 이들을 감히 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제 해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올림픽 공원에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힘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연어술 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우겨댔던 공소 취소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우리 당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명청 대전의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었습니다.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 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당을 흔들고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엿새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후에 당무에 복귀를 하자마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결국은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굳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연어술 파티 법원 판결 그리고 당 지지율 상승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집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하면서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 핵사찰을 거부하면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미국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이 핵사찰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속 협상이 초반부터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사찰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트럭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하루 원유 1,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과 양해각서 합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leaving them without any nuclear capacity, and they've agreed to that, and we're getting along quite well. And now we're trying to work out a deal that's fair, and we also want to work out a deal.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하던 중 IAEA 핵 사찰단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찰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선 후속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wrong. They know they're wrong. They told us inside, and we have it down 100%. Inspections. And if they were right, I'd cancel the meetings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이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래에 걸쳐 무한정으로 핵사찰을 받을 것이고 사찰이 핵 투명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가 해제하는 이란 자금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자금으론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지금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사찰 수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미군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루비오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s existing international law. So I don't think we have anybody to convince around here in that regard. I think all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would agree with us.
루비오 장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순방에 나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양해각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 걸프 국가들의 불만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양보가 이란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균형과 원유 수송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약속 이행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논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건데요.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역 내 적대 행위를 끝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내부 상황에 관한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OTT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극중에선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폭력과 징벌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아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이다식 전개에 실제로 교권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참교육이 던진 화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드라마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사실 대중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심정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교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참교육은 현재 큰 화제이고요. 특히 교육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교사들은 민원도 직접 감당하고 교권 침해를 당해도 스스로가 나를 이제 입증해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 같은 걸 당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선임해서 이제 스스로가 직접 모든 걸 대응해야 되는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교사들이 그동안 매우 간절하게 바라던 것들이거든요. 그 판타지를 실현하는 부분이어서 학교의 선장에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교사들은 사실 드라마 속의 이런 강한 처벌 여기에 크게 호응을 한다기보다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이 메시지에 크게 공감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교육의 인기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너무 이제 외면당해 있고 혼자 버려져 왔다라는 게 이제 반증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과격한 징벌이라든지 폭력 같은 해결책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는 그 지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서 더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사실은 포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이제 교사에게 어떤 악성 민원이라거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으로 돌아오거든요. 더운데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다. 우리 아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줬다. 수업 시간에 발교시켜서 우리 아이가 부끄러워했다. 남아서 학생들을 좀 보충 지도를 하면 낙인을 찍는다. 이렇게 온갖 이유로 이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사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듣기만 해도 정말 억울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들,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피하는 방법, 그리고 교권 침해 같은 걸 이제 당했을 때도 본인이 이제 휴직을 하고 또 피하는 방법, 사실상은 교육 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악성 민원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지금 학교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다수의 학생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이 교권이 무너지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교실이 범죄 소굴이 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범죄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사실 도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핸드폰으로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어른들은 사실 이게 도박이구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게 나와서 게임인가? 하는 상황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걸 교사들이 발견을 해서 그걸 조치를 취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경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거를 제재하고자 할 때도 사실 학생의 핸드폰을 화면을 보여줘. 한번 선생님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교사가 어떤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권리 침해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교권 보호국의 그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사들과 국가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교권 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좀 타개해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교사들의 기대가 현장에서 높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2023년 여름에 12주간 그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였지만 사실은 지금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제 변한 게 없다는 무기력이 좀 학습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같은 그런 법 개정이 되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이 와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예.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를 타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는 무기력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단호한 어떤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적 조치들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무기력을 학습했다라는 말씀, 이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몇몇 이제 교육계 인사분들께서 이제 존중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같은 교육의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하기 위해서는 허용이 되는 기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우선 학생들에게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거나 그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제 권한을 보장을 해준다거나 보호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죠. 단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을 넘고 학부모도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민원 같은 것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교권 침해도.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예. 단호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건이 넘는 그 심의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제도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인데요. 전국 시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비율이 14.3% 정도입니다. 교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3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 교권 침해를 하여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교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한 법률이 3월 달에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 법률조차도 이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위원회 이제 구성 자체가 교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어떤 자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 중에 3분의 1이 악성 민원 같은 이런 성인에 의한 교권 침해인데요. 성인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어떤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조치, 뭐 예를 들면 서면 사과를 해라, 또 어떤 교육을 이수해라라는 아주 가벼운 조치인데요. 이 조치마저도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조치 이행을 요구받은 5명 중에 1명이 아예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도적 좀 불평등인데요. 교보위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학교폭력이나 다른 그런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이제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교보위는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도 매우 가볍고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사실 교사들이 교보위를 연다는 건 아동학대 신고로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교사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체감 효과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최후의 수단임에도 사실상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현장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제 현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례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조사가 길면 3년까지도 갑니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자체, 수사기관, 교육청 세 곳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고하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는 이제 자괴감까지 느껴서 정신적 고통까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피소를 당해도 학교는 계속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과 그 학부모를 여전히 상대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분리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와도 오늘 학생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의 송치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이거를 교육감 의견서가 좀 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좀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피소를 당하면 피소 교사가 적어도 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좀 휴가 같은 것들이 좀 부여돼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는 이런 방안에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모와의 어떤 해석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소송같이 법적인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교사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모두 홀로 감당해야 합니까? 일단은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혼자 하셔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교육청이나 뭐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나의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되고 방어라는 건 교사가 오롯이 혼자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드라마식 해결법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학생의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그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사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존중과 협력만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또 대중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 교육계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뭐 체벌을 해야 한다, 뭐 강하게 막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네.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게 존중과 신뢰라는 게 그냥 선언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는지,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원칙인지 이것을 정하고 같이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단호한 어떤 브레이크, 뭐 단호한 대응, 이 정도는 단호한 개입 이런 것은 필요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육적 접근은 아예 뭐 제외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뭐 처벌하고 응징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단호한 대응, 원칙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이번 드라마 열풍을 계기로 다시 교사 개인의 사투로 머물던 그런 교권 문제가 지금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교사로서 또 어떤 얘기를 더 내놓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5월에 교사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직을 떠나려고 고민해본 교사가 사실 전체 응답 교사의 55.5%였었고요. 이유는 62.8%가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교직에 왜 머무냐라는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나의 책임감과 애정이 61%였었고요. 교사로서 내가 학생을 통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직에 대한 보람이 75.6%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 학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가르친다라는 건 한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는 걸 교사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를 국가가 보호해 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교사들은 너무 동의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응징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국가가 교사들의 방패가 되고 기관이 보호해 주면 교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좀 더 단호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교직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책임감과 애정 때문에 또 현장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